안녕하세요. 우픈 이야기 채널을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름 특별하다면 특별한 저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결혼을 남들보다 일찍 했어요. 24살의 어린 나이에 식을 올렸거든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대학교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갓 입학한 20살 신입생이고 남편은 복학생이었어요. 남편은 멋있고 잘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먼저 고백해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정말 푹 빠져 운명이라고 할까요? 손만 닿아도 찌릿하고 가슴이 뛰는 기분이었죠.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부족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대학 내내 남편과 붙어 다녔는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순탄한 연애를 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몸이 으슬으슬 기운이 없더라고요.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탓에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 친구에게 감기 때문인지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힘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게 입맛도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겠어 했더니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하는 친구의 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죠. 마지막 생리가 2달도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임신이구나. 뱃속에 생명이 생겼구나. 남편을 몹시 사랑하기는 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고 남편도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남편의 반응도 걱정됐어요. 그러나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은 몹시 기뻐하며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그제서야 안심이 되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조금 서툴고 부족하기는 해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임신을 알릴 때도 몹시 떨렸지만 부모님께 임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딸입니다.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거의 폭이 있을 무렵 기적처럼 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도 임신 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몇 년간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부모님은 저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어렸을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피땀 흘리시며 점점 규모를 늘려갔고 어머니께서 저를 가졌을 무렵에는 꽤나 큰 가게가 되어 있었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상가 건물도 대출 하나 없이 구매하셨어요. 건물주가 되신 후에도 두 분은 직접 장사를 하셨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고생하는 것이 눈에 밝혀 이제 내가 가게 일 좀 해볼까 할 때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라. 장사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볼 꼴 못 볼 꼴 다 봐가면서 해야 하는 험한 일인데 너한테는 절대로 시킬 생각 없다. 너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할 필요 없이 살면 된다네요. 내 아버지랑 나 그래서 지금껏 쉬는 날 하루 없이 살아온 거야.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하나뿐인 늦둥이 딸에게 부모님은 어느 부잣집 딸 부럽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먹고 입으며 키웠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미술을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아주 유복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도 곧잘 했어요.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학원이며 과외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서 챙겨주셨거든요. 부모님께 저는 사고 한번 친 적 없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까지는요. 내가 임신을 했다고? 너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한 학생이야. 결혼을 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없이 앉아 계셨고 어머니께서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태어나 처음 마주한 차가운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어요. 어와둥둥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구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말았구나.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잘 살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살아볼게요. 정말 죄송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오빠랑 얘기 다 마쳤어요. 예단도 생략하고 식 올리고 바로 시댁으로 가 살기로 했어요. 아이 낳고 돈 좀 모이면 분가하고.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고 그 뒤로도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어요. 축하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시련들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손을 뻗어 볼을 감싸 주셨습니다. 혼자서 마음고생 심했지. 우리 딸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야. 아버지께서도 당혹스러우면서도 네 말이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오시던 양반이 하는데 엄마의 따스한 말씀에 엉엉 울음이 났어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겠다.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이야기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하겠어요. 게다가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을 한번 마주한 뒤였던지라 시부모님께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고는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죠. 집안에 들어서니 시부모님과 형님께서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가 생겼다고 아직 학생이라고 했나. 어린 것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멀쩡한 남자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은 어디 살고. 저런 짐덩이 보내면서 딸랑과 일바구니 하나 들려보냈단 말이야. 안 봐도 뭐 하는 집안인지 뻔하구나 뻔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키워놨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공부하라고 겨우겨우 학교 보내놨더니 애를 만들어 와. 그것도 어디 저런 못 배워먹은 애를 데려와서는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미처 인사를 제대로 드리기도 전에 쏟아지는 말들의 눈앞이 깜깜했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무례한 말들에 당황스러워 대답조차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저를 욕보이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지만 집안을 들먹이며 부모님을 비난하는 말은 정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더라고요. 제 행실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님을 욕보였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겠지만 엄마 누나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야. 언성을 높였고요. 말없이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그제서야 인상을 구기며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시어머니와 형님도 꺼내려던 말을 멈추고 입을 꾹 다무셨어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두 분을 바라봤는데 마주친 시선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었는데 두 분의 반응은 남편의 말과 180도 달랐어요. 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해야겠고 안 그래도 좁아 터진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배짱이네. 아이고 나 참 너 집안일은 할 줄 아니. 밥 한 번 지 손으로 지어본 적은 없을 것 같은 애를. 난 모른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 가긴 어딜까 엄마 오늘 얘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지. 그러고 보니 베란다 청소한 지 오래됐잖아. 그거 시키면 딱이겠네. 겸사겸사 집안일도 배우고. 형님의 말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그만 좀 해라 왜 애한테 집안일을 시키냐. 게다가 홀몸도 아니지 않냐. 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자 형님 도지지 않고 언성을 높이시고 시어머니 몇 마디 거들으시고 금방이라도 싸움이 날 것 같은 상황에 결국 제가 가르쳐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다며 세 사람을 말렸어요. 사실 저는 살림을 오래 한 주부처럼 베테랑까지 아니더라도 시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집안일을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적부터 가게 일을 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탓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바쁘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좋은 옷 좋은 물건을 사주시는 부모님보다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새벽녘 장사를 마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제 볼을 쓰다듬어 주시고는 했어요.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고 새벽에 부랴부랴 집을 나서시면서도 간단하게라도 제 아침밥은 차려놓고 가셨죠.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새벽에 들어오시는 어머니 대신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괜히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가 시어머니 심기를 거스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찾아간 첫날부터 집안일을 했습니다. 베란다 청소와 바닥 걸레질 빨래 정리까지 흉을 보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 가본 시댁은 그렇게 깔끔한 집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남편과 5살 터울 시누이 넷이서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는 이곳저곳에 짐이 잔뜩 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각종 잡동사니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던 깨진 플라스틱 통들을 버리려고 꺼내들자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아니 얘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멀쩡한 물건을 왜 버려? 하여간 요즘 애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 어머니 플라스틱 통들은 다 구멍이 나 있어서요. 뭘 담아두기도 어려워 보이고 안 쓴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너 같이 집안일 안 해보 애들이나. 그렇지 다 두면 쓸 곳이 있는 물건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걸레질이나 해라. 하루 종일 고된 집안일을 마치고 시댁에서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혹시 바깥 일하시느라 집안이 잘 관리된 느낌이 아니었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사하시느라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못 쓰셨으니 혹시 부모님께서도 그런 업에 종사하시나 싶어 물어본 거였죠. 제 물음에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집이 더러웠다는 뜻이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도 많이 쌓여 있고 어머니께서 많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셨나 싶었어. 우리 어머니 원래 물건 잘 안 버려. 나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 고생 많이 하셨어. 그 때문에 절약하고 살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 아파트도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마련했거든. 전에는 오래된 빌라에서 살았어. 그때부터 모았던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래 집이 조금 좁아. 오늘 우리 어머니랑 누나가 좀 심했지 미안해.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굳은 일을 많이 하시느라 말투나 행동은 좀 거칠어도 절대 나쁜 분은 아니야. 내가 얘기 다시 잘해볼게. 앞으로 같이 살게 될 텐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남편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워낙 본인 힘든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제법 크게 하시던 사업이 남편이 어렸을 적에 기울어졌다고 해요. 자존심이 강하셨던 시아버지는 차마 일용직은 나가지 못하고 매일 집에서 술만 드시며 괴로워하셨대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식당일이며 청소며 온갖 일을 찾아다니며 네 식구를 먹여 살렸고 남편이 성인이 될 때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가게이기는 하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 오셨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자린고비 중에서 자린고비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오랫동안 보내셨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마트보다 시장 물건들이 훨씬 싸다며 항상 멀리 있는 재래시장까지 찾아가 장을 보시고 전기세 아깝다며 안 쓰는 전자 제품들은 꼭 코드를 뽑아 놓으셨어요.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족들 모두 5분 안에 샤워를 끝마쳐야 했고 어쩌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통들까지 모두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활용하셨죠. 가전제품들은 모두 20년 이상은 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텔레비전 정도는 최신형으로 바꾸자 얘기를 꺼내 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멀쩡한 물건을 왜 바꾸냐 손사래를 치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댁이니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그냥 대충 양가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와 살아라. 결혼식 올릴 돈이 어디 있다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홀몸도 아닌 애가 드레스는 어떻게 입으려고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식 얘기에도 부정적이어서 결혼식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전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혼전 임신이니 양가 친척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로서는 당연히 결혼식을 하고 싶었죠. 20대 한창 철없을 나이에 운명 같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제 수중에는 돈이 없고 부모님께서는 결혼식에 부정적이고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께도 차마 염치가 없어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못 꺼낸 채 살게 됐어요. 상견례장에서 시어머니는 그쪽 집안도 장사를 하신다고요? 어쩐지 가정교육을 잘 받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하긴 배운 집안 출신이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뵐 일도 없었겠죠. 너무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말고요. 솔직히 서로 발목 잡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키워놨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애들 집 마련해 줄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고 애 하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야죠. 시어머니 직설적인 화법에 어머니는 기분이 조금 상하신 듯 보였어요.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두 분 모두 과묵하신 분들이라 대화를 거의 어머니들께서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장사한다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듣고 두 집안의 경제 사정이 거의 비슷할 거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하신 친정어머니는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고 싶지 않으신지 대답 없이 커피만 연신 들이키셨어요. 나중에야 해주신 말씀이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굳이 건물주니 뭐니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저를 말리셨어요. 친정 부모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살 만한 아파트 정도는 구해 주실 수 있다며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셨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외동딸이 20대 꽃다운 나이에 남의 집 구박대기 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께 그런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이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살 집 손을 벌리기보다 시댁에 들어가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혼몸도 아니었으니 혼자 지내는 것이 조금 겁이 나기도 했었죠. 둘이 집을 얻어 나가 살면 남편이 밖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집에 혼자 있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이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썩하게 시까지 올린다네요. 부끄러운 행실 동네방네 알릴 이유도 없고 게다가 요즘 결혼식에 한두 푼 드나요. 그냥 조용히 저희끼리 인사만 하는 걸로 하죠. 이 말을 들고 친정 엄마는 아니요, 그래도 애들 결혼식은 올렸으면 합니다. 애들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인데 유야무야 지나가면 제가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애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전 임신이 죽을 죄인가요? 그래도 본인들 행동에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서서 응원해 줘야지 오히려 기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시댁에서 부담스러우시다면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딱 잘라 말하는 태도에 시어머니께서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염치가 없어 어머니께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조심스레 결혼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결혼식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됐다. 시집살이 하겠다는 것도 100번 양보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으면 결혼식 정도는 엄마 뜻대로 해야지. 세상에 딸 키워놓고 드레스 입은 모습 한 번 못 보는 엄마가 어딨니? 군말 말고 식 올려라. 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결혼식을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하신 행동인 걸 알았거든요. 그날 후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르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일주일에 두어 번꼴로 드나든 시댁이라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 짐이 가득 차 있는 집이라 제 짐은 최대한 간단하게 챙겨갔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 몸만 들어간 셈이 됐죠. 배가 슬슬 불러올 시기였기에 졸업을 앞뒀던 대학교는 휴학을 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셨어요. 형님께서도 어머니를 돕고 계셨죠. 자연스럽게 저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어머니를 돕게 됐어요. 각종 야채들을 자르고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물론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집안일을 곧잘 한다고 하더라도 옮기고 씻어내고 자르는 일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집안일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일이었죠. 혼몸도 아녔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몸살이 났어요. 일하는 게 영 시원찮다며 혀를 끌끌 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것이 벌써 꾀병을 부린다며 하루 종일 큰 소리로 핀잔을 주셨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내세워 상전 노릇하려 한다면서요. 시어머니께 밉보이고 싶지 않아 열일 39도까지 올랐던 날에도 일하다 쓰러지기도 했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 품에 안겨 울었던 날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준비한 재료들을 들고 반찬 가게 나가시면 저는 집에 남아 집안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기 때문에 잔뜩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을 함부로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닦아놓거나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한쪽에 밀어두는 정도가 다였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가니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이나 거친 말투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조금 험하게 하셔도 나름대로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가끔 맛있는 반찬을 은근슬쩍 앞에 밀어주신다거나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를 대신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냐며 구박을 해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와 형님을 돕고 낮에 혼자 집안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도 간만에 친구분들과 약속이 생겨 외출하신 상태였죠. 세탁에서 빨래를 꺼내던 중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눈앞이 새까매지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파서 기절할 것 같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었죠.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대로 세탁기를 부여잡고 엎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 거실까지 기어 나왔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행히도 남편은 공부 중이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었어요. 결혼 초 남편은 취업 준비에 열을 올렸거든요. 서둘러 취업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자격증 공부며 면접이며 밤늦게 돌아오는 탓에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었어요. 결혼하면 항상 붙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죠.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다시 정신줄을 붙잡고 다음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가게에 계시니 금방 와 주실 거로 생각했죠. 그러나 가게도 바빴는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절망스러운 마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와중에 간신히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고 안심이 되던지 저 배가 너무 아파요.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내고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어요.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둘 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애가 잘못됐대. 유산이란다.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잘못됐다니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을 아이가 유산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으니 눈물도 안 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내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하셨다 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와는 전화통화도 되지 않고 불안하고 갑갑한 마음에 서둘러 시어머니 가게로 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집안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제가 피를 잔뜩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대요. 부랴부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급하게 처치했지만 아이는 이미 잘못되어 있었다고 해요. 평소 산모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것 같다며 조금만 더 병원에 일찍 갔으면 아이가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덤덤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이를 그렇게 잃고 매일 밤을
밤을 울며 보냈죠. 당연히 몸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임신한 채로 매일같이 10시간씩 일하다가 유산까지 했으니 몸이 멀쩡할 리가 없었죠. 당시에 저는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산송장과 사는 것 같다며 제발 기운 좀 내라고 떠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힘내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위로했어요. 머리로는 맞는 말인 걸 아는데 가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갖은 고생을 해왔는데 어떻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가 아물더군요. 한동안 죽은 듯이 폐인처럼 지내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시어머니께 이제부터 저도 가게 일을 돕겠다고 말했어요. 아서라 그런 비리비리한 꼴로 무슨 가게 일하겠다고 나와봤자 넌 방해만 돼. 하던 대로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나 해라. 밥만 축내지 말고 그래. 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솔직히 그동안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이었니. 마주치기만 하면 죽을 상이고 친정에 가지도 않고 우리 집에 딱 달라붙어서는 양식이나 축내고 그렇다고 새벽에 재료 준비를 하니 돕기를 해. 종일 집에서 집안일을 해놓기를 해.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지. 차가운 반응에 시어머니와 형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사실 친정 어머니는 제가 유산한 후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한동안 가게까지 닫고 죽이며 과일이며 몸에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원에 드나시면서 저를 간호했습니다. 시댁은 형님께서는 매일같이 가게 일 때문에 바쁘시고 남편은 구직 활동하러 다니고 그렇다고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드나시며 저를 간호할 수는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컸어요. 그동안 한 집에 살면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아직도 객식구였습니다. 태어나는 날 어머니께서 친정에서 요양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매일 병원에 드나드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니 시댁에서 어떻게 지낼지 뻔히 보인다면서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저를 많이 아껴주신다고요. 어머니의 제안에 제가 고민도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나 싶어 처음 임신을 말씀드리고 결혼하겠다 했던 다짐을 지키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비록 아이도 잃고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모님께 더 이상 마음의 짐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시댁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죽은 듯이 지냈어요. 매일 밤을 울며 지새우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준비하시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도와드리지는 못했어요. 입맛이 없어 한술도 제대로 뜨지 못하니 낮에도 거의 누워있기만 했죠.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쌓여있는 빨래며 설거지를 보시고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애가 그렇게 된 건 유감이다마는 그것도 다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알아서 병원도 다녀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랬어야지. 애가 미련하게 짝이 없어 정말 애효. 애 간수 하나도 못하는 애를 어디다 써먹니 싶은지. 네 얼굴만 보면 가슴이 그냥 꽉 막히는 기분이다.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못난 엄마 때문에 세상 빛 한번 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어 버린 우리 아가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죠. 무엇보다도 서러운 것은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제 편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었어요. 운명의 짝이라고 믿었던 남편도 유산 이후 사이가 더 서먹해지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와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시댁에서 제가 먼저 애교도 부리고 싹싹하게 굴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원체 고지식한 분들이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산 후에도 제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고요. 시어머니와 형님과는 그래도 제법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유산 이후 두 분의 반응은 쌀쌀맞게 그지없었어요. 다 내가 뭔가 일을 못한 탓이다. 유산이 무슨 유세냐. 누워있으면 더 우울하기만 하지 집에서 놀지 말고 일이나 해라.
하나같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었죠. 워낙 표현이 거치신 분이라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 집안에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 서럽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텅 빈 사람처럼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와 재료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출근하신 뒤에 혼자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 하면서도 식구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하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뭘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 한 번 없고 어디 아픈 곳은 없지. 오늘 내 생일이잖아. 너 좋아하던 미역국이랑 잡채 해놨으니 집에 잠깐 들러라. 너희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셔도 보고 싶으신 눈치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결혼 후 처음 맞는 생일이었어요. 사실 당시 심정으로는 생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생일을 핑계로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기뻤던 기억이 나요. 시아버지는 약속이 있다며 아침부터 외출하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이라 저 혼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잡채, 불고기에 각종 나물로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어요.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부모님과의 오붓한 대화였어요. 아픈 곳은 없는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시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서둘러 집안을 살펴보니 부엌에 시어머니께서 혼자서 계셨어요. 얘 너는 집 비워놓고 어딜 그리 나다니니. 전화도 째깍째깍 안 받고 말이야. 가게 일도 못 도우면 집에라도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반찬통을 들고 오느라 내가 아주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형님께서 일하던 중 다리를 다쳐 급하게 병원에 가셨고 시어머니께서 혼자 장사를 하시기에는 힘에 부쳐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신 거였어요. 남은 반찬들을 들고 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드시니 저한테 전화하신 거였죠. 저는 친정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느라 미처 연락을 못 받았고요. 결국 어머니께서 혼자 반찬 통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실은 오늘 됐고 얼른 나 좀 따라와라. 신우가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다.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집을 나서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유산했을 때도 이렇게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따라 혹시 필요할지 모를 형님의 옷가지며 짐들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형님께서는 바닥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종아리뼈에 실금이 갔는데 다행히도 아주 미세한 실금이라 2주 정도면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에 깁스하신 형님은 조금 불편해 보이시기는 했지만 한쪽 목발을 짚고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눈에는 몹시 안타까워 보이셨나 봐요. 형님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얼굴로 보신을 해야 한다고 오늘 저녁은 소고기를 먹자고 하셨어요. 팔고 남은 반찬이 아까워 매번 식구들에게 먹이시고 어쩌다 한번 하는 외식도 손을 벌벌 떨던 분이 먼저 소고기를 먹자고 하시다니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형님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귀가가 늦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든 형님을 대신해 물이며 수저에 접시 반찬 고기 전부 제가 나르느라 앉을 틈이 없었어요. 소고기는 굽는 족족 형님 접시 위에 올라갔어요. 물론 아픈 사람은 형님이고 나는 맛있는 밥상을 얻어먹고 온 덕에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가장 섭섭하다고 하잖아요. 고기가 수북이 쌓인 형님의 접시와 달리 비어있는 제 접시를 보니 서럽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유산했을 때는 보신이고 뭐고 제대로 식사를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요. 고기는 제가 다 굽고 나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한 점 먹어보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웬일로 소고기를 다 구워 드세요. 오늘 며느리 생일이라고 어머니께서 인심 좀 쓰셨나 보네요. 제 생일이라고 간만에 일찍 귀가한 남편의 한마디 덕에 열심히 고기를 받아 먹던 형님과 형님만 챙기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잠시간의 정적을 깨고 형님께서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니 오늘이 생일이었어 말하지 그랬어. 왜 우리를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래? 생일이라고 고기 먹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아, 그러고 보니 누나 다리는 왜 그래? 오늘 가게에서 다쳤다. 다리에 금이 가서 이주는 고생해야 한대서 내가 보신 좀 시켜주려고. 고기 구웠다. 생일이 뭐 대수니. 남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인데 너도 고기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삼겹살이나 사 먹어라. 시어머니 말씀에 참고 있던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다리 다친 신우는 소고기 유산하고 처음 맞는 며느리 생일에는 삼겹살이라니 서름이 복받치게 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향해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께서는 놀란 얼굴로 제가 왜 저래 하고 계시고 남편이 서둘러 저를 따라 방에 들어와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붙잡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대로 시댁을 나섰어요. 시댁을 뛰쳐나온 제가 갈 곳은 하나뿐이었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찌나 펑펑 울었던지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은 시댁이고 유산이고 모든 걸 다 잊고 그저 어머니 앞에서 아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꾸준히 연락이 왔지만 확인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고 있었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나 취업했어. 이제 내가 돈 열심히 벌어올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분가할 수 있어. 내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도 누나도 말씀은 좀 그렇게 하셔도 나쁜 사람들 아닌 건 알잖아. 집까지 찾아온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시댁인데 평생 남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그토록 바라던 취업까지 했다니 남편 말대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분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다시 돌아간 시댁은 제가 떠날 때와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의 모습 같았죠. 겨우 2주 정도 떠나 있었는데 집안이 전혀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았던 짐들이 더 늘어난 느낌이었어요. 가게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집 이곳저곳에 쌓여 있었죠. 형님께서는 다리를 거의 회복하신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장사하기 힘들어 그동안 가게를 쉬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슬슬 가게 정리하실 모양이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서. 이제 내가 취업도 했으니 한시름 놓고 싶다 했어요. 쉬실 때가 되긴 했지 지금껏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 형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형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이며 카페며 전부 금시초문인 이야기였어요. 어찌 되었든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그 뒤로 다리가 아프신 형님을 대신해 시어머니를 따라 물건을 옮기고 청소를 하며 가게 정리를 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늘 하던 대로 식구들의 식사 준비를 했고 밤에는 밀린 집안일 하며 시간을 보냈죠. 솔직히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조금만 버티면 분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지내려 노력했죠. 이맘때쯤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고 너랑 남편이랑 둘이 살만한 아파트 하나 구해놨다. 사돈께 말씀드리고 이사 준비해라. 너 그렇게 시댁으로 다시 보내고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제야 챙겨줘서 미안하구나. 통장으로 돈도 좀 보냈다. 얼마 안 되지만 비상금으로 써라. 시어머니 가게 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던 쯤 갑작스레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어안이 벙벙했고 아파트라니 그것도 무려 34평짜리 신축 아파트였어요. 한사코 거절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께서는 단호하셨어요. 미리 얘기하면 거절할 것이 뻔해서 사놓고 연락하신 거라면서요. 더 이상 딸이 객식구로 고생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이미 사버린 집을 어쩌겠어요.
했어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3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줬다고. 조금 이르지만 분가했으면 한다고요. 뭐 아파트로 이사를 가 친정에서 3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줬다고 하니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아파트는 아파트야. 돈 없는 척 하더니만 지금까지 이 집에 뭐하러 빌부터 살았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밥만 축 내놓고서는. 아파트 얘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결국 화가 나신 시어머니 탓에 이사 이야기는 흐지부지 됐고 그 뒤로도 이야기를 다시 꺼낼 타이밍을 잡지 못해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께서 제게 은근슬쩍 사과해 오시더라고요. 얘 내가 그동안 많이 섭섭하게 굴었지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네 남편 뒷바라지한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겠니? 듣자 하니 친정이 좀 잘 사는 모양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가운 마음이 컸어요.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그리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말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형님께서 젊은 시절을 전부 제 남편 뒷바라지하며 보내신 건 사실이었으나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도와주실 여력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막 취업한 남편은 더더욱 여력이 없었을 테고요. 고민 끝에 결국 부모님께서 주신 비상금을 형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 도와주신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대신 다른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시부모님께서는 형님만 챙긴다며 섭섭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작 중요한 이사 얘기는 여전히 꺼내지 못한 채로 남편이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출장을 보내려니 남편이 취업했다는 사실이 실감도 나고 가출 아닌 가출 이후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출장 전날 남편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놓고 있는데 남편이 살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에 앉았어요. 내가 어머니랑 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짐이 좀 많잖아. 요즘 가게 정리하면서 물건이 많이 늘기도 했고 34평에 우리 둘이 살기엔 넓긴 하니까 너도 이 집에서 어느 정도 살았으니 적응도 됐고 살림하기도 편할 거고 그냥 우리 둘이 여기서 살고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그 아파트 양보하는 건 어때?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일까요? 들고 있던 남편 와이셔츠를 집어 던지면서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어디까지 내가 참고 살아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저를 달래줄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언제나 다정하던 사람이 그렇게 정색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못할 말도 아니잖아. 장모님도 너무 하시긴 했지. 해줄 거면 결혼할 때 그냥 해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껏 입 싹 닫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아파트라니. 그리고 막말로 우리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사이에 애가 있어. 솔직히 유산이 전부 네 탓은 아니라도 네 잘못이 크긴 하잖아. 남편의 마지막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아직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차올라요. 남편은 본인도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뺨을 맞고서는 아무 말 없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냉전 상태로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참 기막힌 기분이었어요. 유산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기분이요. 이사갈 집이 생기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구해주신 집에서 못 살 것 같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자세한 이유는 묻지 않으시고 알겠다 하셨어요. 대답할 때가 되면 말해 주리라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친정에서 해주셨던 집 처분했어요. 앞으로 저 이 집에서 가정부 노릇 안 할 거예요.
어머니 형님 눈치 보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학교도 다시 나갈 거고 취업도 할 거예요. 저희끼리 돈 모아서 분가할게요. 그때까지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지내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길길이 날뛰셨고 소리 한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냐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 고개 숙이고 저 자세로 나갔겠지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었어요. 그게 싫으시면 이혼하겠다. 어머니도 아쉬운 거 없지 않으냐 덤덤하게 말하니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시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 너희 부부고 뭐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남남이라고. 예단이며 예물이고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주제에 임신했다고 유세 떨더니 아이마저 잃어버려. 이제 와서 집 하나 제대로 해오나 했더니 알고 보니 저와 남편은 식만 올렸지 혼인신고조차 되지 않은 법적으로 완전 남인 사이였던 거예요. 설마 신고를 안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 확인해 볼 생각도 없었죠.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신고를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며 식은 올려도 혼인신고는 아이 태어나고 해도 늦지 않다면서 결국 저는 그동안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갖은 고생을 해왔던 거였죠. 엄마 그 얘기를 왜 꺼내요? 안 그래도 곧 신고하려고 했어. 오해하지 마. 그럼 더 잘 됐네요. 복잡하게 절차 밟을 필요도 없어졌으니까 오늘부로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시죠. 더 이상 이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형님하고 했던 얘기도 없던 일로 해야겠네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내 말만 믿고 어제 리모델링 계약도 다 마치고 왔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아무 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시어머니와 남편, 급하게 저를 붙잡으려 하는 형님. 아니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여자를 두고서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짐 덩이가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돌아온 친정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를 토닥여 주실 뿐이었죠. 그 뒤로도 남편에게는 끈질기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 누나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자신이 버는 돈도 전부 누나 빚 갚는데 쓰고 있다. 말 실수했던 거 인정하니 돌아와 달라. 이제라도 시댁 식구들과 인연 끊고 둘이서 잘 지내보자. 당연히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의 연락이었습니다. 남자의 누나가 개업한 카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방문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커피 맛이 썩 좋지는 않았나 봐요. 장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문을 닫았으니 빚은 매달 남자의 월급으로 갚고 있겠죠. 이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요. 저는 그 뒤로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현재는 전 남편 아니 저와 법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조금의 연관도 없는 남자와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남자를 만날 연애 중입니다.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대였지만 남은 인생 더 잘 살 수 있는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과 있던 약속을 꼭 지킬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남부럽지 않게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